네, 반갑습니다. 유선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사이에도 천변만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도. 예,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일었던 전당원 투표 당헌 개정안, 이거 외에도 이재명 방탄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전당원 투표 당헌 개정안,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 당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권리당원들의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 당헌 개정안이었죠.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서 16.7% 정도밖에 안 되는 소위 개딸들, 이재명 지지 세력이죠. 어, 이 개딸로 대변되는 이 16.7%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의사만으로도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당헌 개정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당화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전당원 투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기소시 당직 정지 이 이야기,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 이야기가 나왔던 조항이잖아요. 이 소위 민주당 당헌 80조, 이것도 역시 부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통상 우리 저 민주적이라고 할 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건데,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그렇죠? 국힘당에 국힘이 없고, 국민의 힘이 없고, 소위 말해서 어, 윤핵관들, 탈당파들의 힘만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한번 부결된 이 안건을 또 꼼수를 써가지고 다시 제의에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상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 중앙위에서 어쨌든 간에 이 당헌 개정안이 불발이 됐는데, 이게 16표 차로 부결이 됐다 그러죠. 아, 당헌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소위 수 28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268명이었다 그러는데, 네, 이걸 또 뭐 꼼수를 부리나 봐요. 꼼수를 부려서 이걸 다시 재상정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이 조항만 없애고 또 이렇게 당헌 개정안을 새로 또 손질을 해가지고 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재상정하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당헌에 있는 80조 이걸 어쨌든 손질을 해가지고 방탄용은 살리고 14조 이항에 있던 그 전당원 투표, 이 권리당원의 소위 이 권리를 빼앗는 그 결과를 낳는 요거를 이제 빼고 다시 재상정하겠다 이야기 나와요. 이것도 또 한참 시끄러울 것 같죠? 친명, 비명 이러면서 서로 패가 갈려서 한참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 참 어제 하루 사이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 사정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여야 중진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에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여러 이야기 나왔죠.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드러난 게 문재인 사저 경호 영역 확대, 그러면서 사실상 집회 시위를 봉쇄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짓을 하는데요. 그렇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자체. 1인 시위라는 것은 거의 통행권에 준하는 거잖아요. 집시법의 규제 대상도 아닌데 경호라는 명부를 내세워가지고 다 그냥 밀어버리는. 예.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뭐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제도화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협치를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여야 중진 협의회 설치 이거를 이제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친명계 23명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예. 지금 뭐 국힘당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잃고 선거에 거듭 참패를 하면서도 선거 무결성이 여전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환경에서도 참패를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반대했어요. 이게 이제 왜 반대를 할까요?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빼내겠다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 매일같이 이 한국 정치가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법사위도 그렇고 어제 하루 사이에요. 보시면 예, 한번 보십시오. 이 종부세 완화안 서울시장 선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송영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잖아요. 종부세 완화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3구 대선 때 이재명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예, 국회의 기재위가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자 소위 말해서 종부세 완화안을 처리할 게 태세를 보이니까 논의할 태세를 보이니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주택 종부세 완화안, 이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은 부자 감세안이다라는 또 네이밍을 했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이름 붙이기는 참 잘해요. 소위 선전전에는 아주 능합니다. 보십시오. 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선제적으로 먼저 여론전을 하죠. 내일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 페이스북 글에 먼저 올립니다. 기사도 나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기사를 했죠. 그게 여론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 뭐 우리 선수들 나서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뭐 이런 거죠. 네, 신호탄을 쏜 거죠. 자, 그러면서 네이밍을 했어요. 자, 뭐, 하기 좋은 말로 네이밍이지. 선전 문구를 등장시켰어요. 뭐였습니까? 네? 7만 8천 원. 수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데, 7만 8천 원 고작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뭐 압수수색을 100번 넘게 하고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선전전을 해괴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종부세도 그렇습니다. 저들 입으로 공약으로 걸어놓고 이재명이 지 입으로도 이야기했고 송영길이 또 서울시장 되겠다고 공약 하나 걸어놓고 이걸 막상 논의하자, 시행하자라고 하니까 부자 감세안이라는 딱지를 또 못해요. 예,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 예, 이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예, 북한 인권재단, 이거 6년 전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사 선임 등등등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민거적거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 지금 특별감찰관, 이것도 여야가 서로 합의하면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해. 하자 그래도. 그건 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 그래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냥 어쨌든 간에 최근에 또 윤석열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믿을 수도 없지만 조금 뭐 반등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뿌리겠다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한동훈한테 당한 분풀이를 이걸로 해보겠다는 그것도 있죠. 그러다가 뭐 한동훈 유배법이라고 하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보내는 안 뭐 이런 것도 지금 또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안 따지면
이 뭐 법 다수당 횡포라고 할까요? 뭐 해가지고 해봐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처럼 좀 더 공격적이고 야무져야 된다. 네, 이거 뭐 좀 한쪽이라도 점잖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여론을 만드는 층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소위 우파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들도 종편 이런 데 나가서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현재 위치한 위치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면 안 돼요. 이 친구들 하는 짓 봤죠? 저 친구들. 어? 문재인 정권 그 5년 동안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단 한마디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사과라는 건 없습니다. 뭔 변명을 드려도 계속 변명하거나 침묵하거나 소위 선택적 침묵이라는 소리가 한때 유행어가 되었다시피 그렇게 하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예.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예. 지금 또 걔들 선택하게 할까 말까? 얘들이 싫다 좋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진절머리나게 겪고도 지긋지긋하게 겪고도 그게 금세 잊어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회란 말이에요. 예.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거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협조 안 하면 패스트 트랙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예? 정권 잃고 이렇게 유리한 선거 환경 속에서도 정권 잃고 선거 참패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면 또 해보라 그래요. 패스트 트랙. 예?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안 거부권만 조용히 행사하면 그만이에요. 결제 때 그냥 결제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예. 뭐 해보라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야무졌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냥 우유부단하게 자꾸 어, 이게 적인지 예? 같이 가야 할 동반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뜬금없는 상상의 협치 좀 버리고 좀 제대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같아야 한다. 그런 강요들, 그런 인력들이 좀 많이 배치돼야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보십시오.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법무부, 여가부 이거는 어차피 이제 없어질 부서잖아요. 지금 뭐 폐지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여가부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 이걸 또 발의를 했어요. 이걸 이제 세간에서는 한동훈 유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짓을 또 어제 하루 사이에 했어요. 네? 협치하자 그러면서 바보처럼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대하고 집회 시위를 사실상 금지시켰잖아요. 금지시키니까 도로서가 김건희 특검법 제출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얘들이잖아요. 예, 그 하루 이틀 당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흐리멍텅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윤석열 정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랬죠? 예. 이게 지금 어제 하루 사이에 민주당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거기다가 뭐 운영위라든지 과방위라든지 지금 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과방위 정청래 지금 하고 있는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국회 운영위, 예? 뭐 내용도 없어요. 터무니없는 고함만 지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각종 상임위의 전체 회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2021년도 예산안 결산 보고 심의가 주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질의를 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질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어제 일부 법사위에서는 아니 다루고자 하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내용을 안 다루고 또 그렇게 말을 자락을 깔면서 비틀기해서 그렇게 몰고 가냐 이렇게까지 하다 파행도 겪고 그 난리를 쳤어요.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예? 야당은 원래 그런 거다? 절대 뭐 다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그런 야당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소위 민주당을 비호하는 그룹이든 뭐든 간에 이 소위 평론가라고 이름을 걸고 종편이든 뭐든 신문 방송이든 칼럼 쓰고 이렇게 패널로 뛰는 사람들조차도 편을 편을 갈라가지고 당파적 생각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런 논평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일부 흐리멍텅한 우유부단한 어? 일명 보수 논객이라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예. 이게 어제 하루, 또 앞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날이 또 이 시간들이 이어지겠죠. 예,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자, 이제 일단 민주당 이야기, 어제 하루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또 뭐 재상정 이야기 나오고, 또 특검법 패스트 트랙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이게 진행형입니다. 자, 국힘당 꼴, 이제 드디어 또 이제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예? 하태경, 예? 이준석 복귀 당헌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조혜진, 제가 중앙선관위 쪽하고 헷갈렸습니다. 조혜진, 하태경, 역시 어떻게 가만히 있나 했습니다. 그죠? 드디어 또 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뭔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이준석은 이참에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 무슨 짓을 하든 지대로 하더라도 이제는 이준석은 국힘당이 다시 포용 내지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갔다. 이제는. 예. 심지어 지금 법원 탄원서까지 나오고 거기에 탄원서에 적힌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전문까지 공개됐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가급적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올리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태경이가 지금 또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준석이를 복귀시키는 당헌 개정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태경, 조혜진, 유승민, 김무성 이런 소위 제가 탈당파들을 언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매일같이 여러 이야기들이 하루에도 막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미처 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사공감에서 다루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시사공감은 전체적인 방향하고 윤곽만 잡는 거기 때문에 9월부터 멤버십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뭐 심야 시간대나 이럴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다루겠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다 정리가 돼야 될 멤버입니다. 예? 이러다 보면 당이 사라질지 모른다 이야기를 하태경이 해요. 이 국힘당 사라져야 될 정당이죠. 이거를 수선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수선 불가능한, 예,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불거진 거죠. 이제 불거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골물대를 골마서 이제는 짓물러 터진 거죠. 지바람에 짓물러 터진 거죠. 예. 이준석 이게 하루 이틀 소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바른정당 시절 때 손학규 그 갈가마기 떼서리처럼 달라들어가지고 핥아서 손학규가 학을 뗀 거잖아요. 여러분. 손학규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손학규 그래도 얘들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해서 품격이나 정치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손학규가 막 고개를 잘래잘래 하는 사람 애들이 얘들이잖아요. 그 행태 지금 이제는 그보다 더 나갔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는 그게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간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보수 오빠가 아니에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종의 프락치 그런 류의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지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국힘당에 당을 위해서 일한 게 있나요? 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했으면 했지 국힘당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나요? 집권당으로서든 야당으로서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당 당 역할을 하게 당대표 이준석이가 묘하게 야당일 때 여당일 때 다 걸쳐가지고 당대표 했던 친구잖아요. 어느 쪽이든 역할한 게 있나요? 예? 야당으로서의 그 지지 세력과 그 지지 국민들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권 여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한 말이 있나요? 어? 뭐가 있나요? 예? 여당이 돼서도 한 게 있나요? 지금 어디서나 계속 붕탕질 치고 소위 말해서 상대 당 적을 도와주는 짓만 했지 자기 진영에게 도움되는 짓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 애시당초 이런 사람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붉어져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뭐 이러면서 출마한다 그러고 뭐 비상대책위원요? 박근혜 시절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끌어들이고 김종인이 또 나중에 감싸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정치권에서 필요로 끌어들였다가 지금 현재 예? 덮어쓰고 있는 셈인데 예. 이 하태경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헌 개정안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시고 또 뉴스에 현출된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으셨을 텐데 내용은 그거죠. 당헌 개정안 이걸 처리하자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비대위의 활동 시한을 당대표가 징계할 때를 이제 넣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징계 시한고에 맞춰 가지고 징계 종료 시점으로 비대위 시한을 정하자라는 당헌 개정안 또 누더기 개정안을 또 내놨어요.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처럼 국힘당도 지금 당헌 가지고 또 고개를 슬그머니 내미는 거 이 판국에 그렇죠. 그런 머리는 하태경이 빨라요. 근데 그 머리 빠른 하태경이 예? 4.15 총선 데이터를 보고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종료 시점에 맞춰서 비대위 활동도 종료시키면 자연스럽게 당원이 선출한 대표가 예? 그 지도부가 다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아. 그런 꼼수 또 누더기 당헌 개정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준석 부활법안, 부활당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혜진하고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은 그럴듯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청년 중도층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 회복할 수 있다. 맞아요. 말은 맞는데 글쎄요. 생각 있는 청년층 누가 이준석을 지금 정상적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준석 떨거지들이지.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젊은 친구들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있습니다. 40대까지 있습니다. 이준석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성향 저는 누가 봐도 정말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주사파 운동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죠. 공격적입니다. 또 뭐 약간의 다소 적대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약간 우로 기운, 통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로 기운, 예. 보수 중도일 수 있어요. 예. 보수 색깔이 있는 중도일 수 있습니다. 저를, 저를 납득시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을 납득시키면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지율은 늘 집도기. 예. 지 편밖에 안 좋아한다. 생각 있는 사람은 반신반의 또는 아니다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놈들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청년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 나이가 지금 40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어느 청년이 저렇게 느끼한 청년이 있어요? 저렇게 지저분한 청년이 있어요? 저렇게 구질구질한 청년이 있어요? 저는 저런 청년 본 적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아슬하잖아요? 예? 뭐 이해관계면 이해관계고, 뭐 편한 거면 편한 거고 아슬하잖아요? 저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쿨하잖아요. 쿨 이야기도 이게 한참 지난 유행어잖아요. 예? 저렇게 너절너절한 저는 청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성향, 제 기존 관계를 떠나서도 청년 중독층을 마음을 다시 잡아야 지지율이 올라간대. 이준석이 들이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떠나갈 겁니다. 예, 다 떠나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병수도 기획조정국에 그 개정안을 제출하면 안건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대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병수도 스탠스가 모호한 사람이죠. 예? 예, 일단은 우려를 했는데 저번 전국위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됐어요. 서병수가 전국위 의장인데. 근데 또 이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애매한 태도를 또 취하고 있어요. 예. 물론 뭐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애매한 그 전 난감한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병수가 한 말을 받아가지고 조혜지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당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런 소리를 단서로 달아요. 당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글쎄요. 뭐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제3자입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조혜진,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정계를 떠나는 게 한국 정치, 또 좁게는 국힘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조혜진은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준석을 당에 끌어들이는 개정안을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게 당을 정상화시키는 해법이다. 그렇게 이 개정안을 채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두 놈이 지금 총대를 맸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될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공천이 되는지 그렇다면 국힘당은 날 새는 거죠. 아, 설사 공천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TK, PK 쪽에 말뚝만 꽂아도 된다는 지역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한 짓을 참 납득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태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그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어, 부지런히 전화를 돌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하태경이 정말 생각이 있으면 한때 이 친구도 주사파 운동권이잖아요. 예. 한때 예, 학생운동이랍시고 정의감을 갖고 있었다면 선거 무결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통계 수치 그 빠른 머리 통계 수치 기본도 몰라? 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고비고비 하태경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저 집시법 개정안도 하태경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비고비 한번 보십시오. 예. 아주 그런, 소위 말해서 얌체스러운 행보는 아주 빨라요. 지금 하태경이 또 국힘당 내에서는 당헌 개정 조혜진과 같이 기자회견하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당 꼬라지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국힘당 했으니까 어제 하루 사이에 빚어진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소리가 또 깔리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뉴스가 뭡니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거는 보안사항입니다. 엄밀하게. 국가보안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냥 정부 요인들의 어떤 보안사항보다도 더 엄중한 사안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라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일정이 공개됐다. 이게 심심하면 터져 나옵니다. 심심하면 터져 나옵니다. 제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매번 재발이에요. 무슨 뭐 봉사활동 좋고 다 좋은데 김건희 뉴스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작은 꼬투리라도 그게 뭐든 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행이든 잘못된 거든. 이거는 엄중한 사태죠, 여러분. 대통령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 이거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안보에 연결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있다 그러는 게 지금 이 난리입니다. 예?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이준석이 개인 비위가 이핵관, 윤핵관 이러면서 국힘당이 지금 덮어쓰는 그러니까 국힘당 내에 정치력이 없는 거죠. 예?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탈당파들이 다 초록이 동색인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실 관련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장제원만 하더라도 그 부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김무성 계열이잖아요. 응? 그네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싹 정리가 돼야 된다. 하태경이는 뭐 당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국힘당은 빨리 해체하고 이 거기에 대충 또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추스릴 멤버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나경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차출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래라도 한국 정치에서는 뭐 그런 정도면 쓸만하니까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예. 김세열 이런 친구는 입각해서도 안 되고 당에 있었어도 안 되는 친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뭐 걸핏하면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고발을 하는데 뭐 이런 정도 평론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래도 쓸만한 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는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전문성도 있고 투쟁성도 있고 공격력이 있어야 된다. 현재의 이 같은 정치역 구도에서 저게 물탄 듯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는 저런 강요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알토란 같은. 그래서 저는 윤희숙의 한 표인 사람입니다. 복지부 장관. 복지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다뤄요. 뭐 영향력이나 그 위치는 어떤지 몰라도 실제 내용은 제일 많은 부서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뭐 당연한 시사 세 뭐냐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제 하루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실, 예, 여당, 야당 꼴입니다. 예, 국힘당, 민주당 공이 당헌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의 이재명은 당헌뿐만이 아니라 그 부인 김혜경 법화 문제를 가지고 또 요상한 예, 여론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검찰 관련, 경찰 관련 소식들 하나 둘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자, 검찰이 KBS 이게 이제 채널 A 사건이죠. 채널 A 사건을 잘못 보도하게 거짓 어떤 허위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보한 그 신성식 검사장, 예. 이 당시에 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네, 3차장이었습니다. 이 신성식 검사장의 사무실,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다는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어제 했어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검찰발 이야기이고 예.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김혜경 법카라든지 이재명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넘어와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법카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 있죠. 예?
측근 배모 씨에 대해서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죠. 또 사람 사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 구속해라. 구치소에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빨리 구속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네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전부 극단적 선택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자살인지 아닌지 지금 의문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자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서는 의문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경찰 결론은 극단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 그동안에 선거철이라고 눈치 보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찰국 신설 이런 걸로 또 뭐 그 어영부영 이렇게 했어요. 세월 다 보냈어요.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어, 내일 모레예요. 9월 9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신용을 해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5시간 만에 귀가 조치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경찰 조사든 검찰 조사든 5시간 만에 귀가한다? 정말 가벼운 사건도요. 여러분 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옆에서 보시든 직접 받아보시든 하면 그 조서 쓰고 조서 확인하고 날인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가벼운 사건도 최소한 아무리 가벼운 사건도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경범죄 수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두세 시간 걸립니다. 예, 그렇죠? 특히 변호인을 대동하게 되면 변호인들이 그 문구 하나하나, 어투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데서 미스를 해가지고 이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거는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참고 자료였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만 좀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 때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이전처럼. 꼼꼼히 봐야 된다고요. 예? 조사받는 것도 지금 김혜경이가 조사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을 130건이나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 조사를 5시간에 조서까지 다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이거 그냥 형식적인 조사라고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수사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게 민첩하게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을 조서를 읽고 확인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5시간 만에 귀가? 이건 뭐 조사도 아니죠. 그냥 하는 신용만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해놓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어요.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먼저 타전을 했죠. 제일 먼저. 아마도 김혜경이는 불구속 송치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간만 끌었다는 거죠. 시간만 질질 끌지 수사한 게 없다. 저는 마지막 소환 조사라고 하는 그 5시간요. 그것만 보고도 이 수사는 엉터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건질 게 없다. 이렇게 만약에 기소로 가더라도 이렇게 검찰로 넘기면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뭐 검찰에서 다시 또 뭐 이의 제기하고 해서 수사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또 그게 또 시비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냥 정상적인 루트를 보게 되면은 공소시효 9월 9일 지금 바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이 상태로 기소가 됐든 뭐 불기소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재명식으로 7만 8천 원 이래 되면 이제 불기소 되겠지만 5억 5천이라는 설도 있잖아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여러 증빙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이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허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수사가 엉성하게 되면 이러면 또 유야무야 될 공산이 있죠. 예,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는 거죠. 예, 저는 경찰 수사 믿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이후로는 뭐 어떻게 보완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러 경우들을 봐도 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치에서 우러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직접 이 사건과는 연관은 없지만, 예. 자, 이 판입니다. 네. 자, 이러면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되고 보완 수사 내지는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예, 검소완박 지금 헌재에서 가타부타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발장 끼고 있어요. 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혈혈단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한동훈을 두고 점잖하라고요? 국무위원으로서 품격을 지키라고요?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품격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품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종편 논객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게 있죠. 백현동이라든지 등, 백현동 이런 게 경찰 쪽에 지금 수사가 있나요? 예. 요즘 뭐 검경 수사 조정해서 여기저기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자신도 정확하게 지금 그 가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 백현동, 대장동 등등등이 지금 검경에 수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자,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대략 한 10가지 정도가 되죠. 예, 김여경이 지금 7가지 정도가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고발된 게. 자,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에 지금 어제 하루를 예,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수원 세 모녀 사건이죠. 예, 송파 세 자녀 사건,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죠. 예. 자, 여기에 어제는 제가 문재인의 한국형 뉴딜 이야기했습니다. 뭐 전체 2025년까지 220조, 160조에서 220조로 늘린 거.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집행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전체 그림은 어쨌든 220조가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한국형 뉴딜이에요. 거기에 휴먼 뉴딜이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그린 등등 뉴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 안전망 구축이 이 꼬라지였다라는 거. 뭐 했나? 그 돈 어디에 썼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야기야. 지금 원래는 또 추석이 또 빠릅니다. 그죠? 9월 중순에 바로 추석이 뜨는데 지금 추석 의료 상품이 등장했어요.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의료 관광 이야기가 나온 지가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예,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0년대입니다. 예. 의료 일원화 이야기가 나온 그 시기에 의료 관광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논의 차원에서. 그러던 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예요. 예, 저한테도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소위 마을병원 지역의료, 요즘은 이제 자꾸 이제 사멸지자체 이야기가 이제는 뭐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 자꾸 오지에 학교 없애는 문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 다 없애버렸죠. 읍면동 통폐합인데 이제는 면단이 하나 있던 학교조차도 지금 없어질 판이니까요. 그 당시에 막 쏟아져 나온 게 분교들 폐교되면서 폐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폐교가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이상한 선전기구로 뭐 수련원이니 뭐니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만 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공여한 재산 자체도 국유재산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뭐 세세한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쪽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지역에다가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었어요. 의료 관광 이야기. 제가 이런 제 아니다라고 나는 안 한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예산 빼먹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의료 관광.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검진받고 진료받는 형식으로 이제 관광 수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 이제 돈을 쓰게 하자는 거죠. 근데 데리고 오는 게 주로 뭐냐면 몽골, 베트남, 뭐 동남아 이런 쪽이에요. 뭐 의료 선진국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책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제가 활동하던 쪽의 사람들이 일부 그쪽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
내쫓고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예,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단돈 이런 또 정부 예산에 기웃거리거나 그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회원들의 자발적 동참, 후원 또는 우리 자체 수익 사업으로 그걸 했지 정부 예산 돌려 한 적 없어요. NGO 활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몇몇 단체들 물론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리 잡고 난 뒤에 딱 이렇게 안 하는 척 하는 데는 있어도 단 이런 또 정부 예산 기웃거리지 않고 그거 의식해서 그거 어쨌든 명분을 걸어가지고 하려고 입질하지 않은 단체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하나도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당시 의료관광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요? 추석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좋은 건데 문재인 케어 들어보셨죠?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우리 건보 재정 완전히 작살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의 거들났죠. 국가 재정도 거들났지만 거들났습니다.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예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약 4, 500조 국가 부채를 늘려놨잖아요. 대략 한 450조 내외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1,000조가 국가 부채인데 문재인 정권 5년에 450조라면 짐작이 되시죠? 네? 이전 정권들 다 해봐야 600조, 문재인 정권이 400조예요. 450조, 550조예요. 네?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마구잡이로 돈을 썼는지 기억나시죠? 생각이 짐작이 되시죠? 예, 건보 더합니다, 여러분. 건보는 완전히 거들이 났습니다. 거들이 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지고는 기업들 착살됐죠. 예? 예, 그것도 또 적절하게 뉴스가 뜨면 같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 건보료를 못 낸 가구, 지금 건보료도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지역을요. 예, 직장보다가 지역이 많이 올렸죠. 건보료를 내지 못한 가구가 73만 가구라는 거예요. 이 수원 세모녀도 건보료도 못 냈다, 전기료 등등도 못 냈다, 집세도 못 냈다는 거죠. 마지막 남긴 이들의 정말 참 인간적인 양심적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월세 못 내가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 병원비 때문에 월세 못 내서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 이들의 절규였다는 거잖아요. 예. 건보료를 못 내는 이제 고립된 위기 가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립된 위기 가구. 예. 건보료. 이제 여러분, 우리 현재 지금 어, 전체 예산 약 한 560조 중에 복지 예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어마어마한 부서라는 거예요. 복지 예산만 110조 원입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 근데 건보료를 못 내는, 예. 이 복지 예산 안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이런 이제 돈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이걸 현금성 복지라 그러죠. 현금성 복지 예산 이게 110조예요. 110조. 그러니까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 가는 게 110조예요. 예? 자, 건보료도 못 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건보료 못 내는 가구가 73만 가구라. 자, 이런데 추석 이벤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케어 때문이죠. 예. 건보 재정이 파탄 직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게 건보공단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문재인 정권이 있던 그 시기에 외래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의 현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위 10명 안에 든 사람들의 진료 횟수를 보게 되면 1인당 1207번에서 2050번까지 받았대요. 1년 365일에, 예? 1년 365일에 보험 적용 외래 진료 횟수가 1207회, 2050회, 이해가 되십니까? 1207회면 하루 그냥 그 어림추산으로 3번 진료받았다는 거고, 2050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6번 이상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의료기관들의 허위, 과다,
부당 청구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정말 들여다봐야 될 게 많아요. 참 눈먼 돈이 돼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요. 자, 그러고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건보 쪽 자료고, 잠깐요. 이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문화일보 쪽에서 보게 되면 예, 사설로 떠 있는 기사입니다. 추석맞이 검사 할인,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저희 건강검진 할인 이벤트요. 문케어 조정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예, 사설 제하에 보게 되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놨어요. 한 해에 2021년 한 해에 15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이 18만 9천 명이에요. 150회. 한 해에 150회라는 거는 사흘에 한 번씩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질환자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실제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 수명은 그렇게 내실이 없다, 부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대로라면 18만 9천 명이래요. 15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 여기에 들어간 건보 재정만 1조 9천억 원이래요. 1조 9천억. 예. 자, 뭐 이 정도는 그냥 통계치니까요. 근데 문케어 이야기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2018년부터. 예. 문케어 3년 만에 검진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MRI. 대표적인 게 MRI입니다. MRI 지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진료를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왕을 하는, 또 알고 이야기를 하는 주요 병원들,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쪽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급한 환자 때문에 꼭 필요한 검진 때문에 MRI 검사를 하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케어 때문입니다. 예? 전부 다 MRI, 그다음에 초음파, 초음파야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너무 간단한 검진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예. 이게 문재인 케어 한 2018년 이후에 이전에 대비해서 10배가 늘었어요. 10배. 그 돈이 1조 8,400억이에요. 예. 오죽하면 이, 이 문화일보가 사설로 뽑은 것처럼 추석맞이 MRI 검사비 할인 이벤트 광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병원에서. 예, 너도 나도 이제 이게 이제 건보 적용된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그 시장을 보고 MRI 등 고가 장비를 막 들여놓은 거죠. 장비 고가로 들였으니까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뭐 광고해도 되니까 의료 광고 뭐 승인 받고 하면 되니까 다 합법이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들나는 게 뭐냐 하면 건보 재정이 거들나는 거예요. 건보 재정 지금 거의 완전히 파탄 직전입니다, 여러분. 예? 자꾸 지금 건보료 올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파탄 직전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고령화 뭐 등등 이런 거 다 빼더라도요. 그런 요인 때문에 고령화 요인이 가장 크죠. 인구 요인을 보게 되면 그런 요인 때문에도 건보 재정이 자꾸 악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이런 문재인 케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건보 재정이 2029년요. 원래 2022년입니다. 7년 뒤입니다, 여러분. 후딱 지나갑니다. 그 난리를 치는 박근혜 탄핵 벌써 예, 6년, 7년이잖아요. 7년 후딱 지나갑니다. 2029년이면 건보 재정이 완전히 거들납니다. 현재 추세를. 그러니까 깡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의 추정이에요. 2024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678조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지금 이제 563조인가 그렇죠? 678조가 누적 적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예. 문재인 5년 동안에 어느 한 구석 멀쩡한 구석이 없다. 다 거들이냈다. 예, 한전 거들났죠? 여러분 뉴스 이제 탈원전 계속 나올 거예요. 한전 거들났죠? 예를 들면 예? 나라 살림 거들났죠? 예. 건보재정 거들났죠? 뭐 연기금이든 예? 공공기관이든 지금 거들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거의 다 거들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멀쩡한 데가 거의 없다. 돈 나올 만한 구역은 다 쑤셔서 다 빼먹었다. 빼먹었다는 이야기는 다 어쨌든 손을 대고 거들냈다라는 겁니다.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지금 건보를 손질하는 선에서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게 손질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예,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돌아보게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뉴딜, 그 돈 어디 썼냐? 건보 재정 등등등 이런 사회 안전망 도대체 어떻게 꾸렸냐? 문재인 이거 지금 뭐 저거를 지금 경호 여러분 예? 제일 확실한 경호 있죠. 예? K 방역 뭐 K 한류 좋아하니까 K 모텔로 가면 돼. K 모텔. 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흐지부지 우유부단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진짜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이렇게 요란하게 연기만 피우고 나중에 가서 결실이 없으면 난리 날 거예요. 예? 국민정서법상 용서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일부 또 다른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 대상 분류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원세 모녀처럼 이번 사건이 빚어진 수원세 모녀처럼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연락 두절 상태가 1177명이래요. 또 같은 동종 유사의 사건이 터져도 왜 터졌나 소리를 못할 정도로 연락 두절 상태가 1177명이래요. 근데 문제는 생계위험군으로 선정이 돼도 절반은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예, 대상자 52만 명 중에 27만 명만 겨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지금 20여만 명, 25만 명 정도가 복지 사각지대로 완전히 밀려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분류의 문제가 있다. 복지 대상 아님으로 분류되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기초생활 등이 지원되고 있는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3%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기로 하고요. 예.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대상자 중에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가 전체 48.2%, 25만 2,798명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공공 지원하는 것은 이 중에 9.4%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4만 9,160명.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38.3%라 그래요. 민간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민간 인프라가 이게 자꾸 날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거죠. 자, 이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청년층하고 어제 일코노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층하고 노년층요. 노년층요. 나홀로 노인이 345만 명이래요. 이것도 위험 요인이죠. 이런 데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고민되고 있냐라는 거죠. 휴먼 빅딜이니 뭐니 말만 요란하게 하지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죠. 예? 1인 세대 946만 1695세대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0%를 넘어선 거고 예? 이 중에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도 1인 세대인 사람이 예? 지금 263만 세대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3.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263만 세대고요. 지금 345만 명. 그러니까 1인 세대니까 345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345만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늘어난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31%가 늘어났어요. 이게 고령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진짜 문재인은 정권 5년 동안에 뭐 했냐라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휴먼 뉴딜이라는 화려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1인 지금 보십시오. 1인 가구, 1인 세대가 60대 이상 고령층만 31%가 늘었어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1인 세대가 40%를 넘었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문재인 케어까지 화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 어디에 썼냐는 거죠. 예? 하기 좋은 말로 일부 세간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족 좋은 일 다 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걔네들 보험료 석 달 정도 넣으면 아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데 진료 다 하고 성형수술하고 값 튀분다는 거잖아요. 보험료 안 내고. 국내에서 그러면 난리 나죠. 예, 조선족 좋은 일 시킨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일정 정도의 국민 자각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미리부터 노후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재테크. 이제는 자녀들 봉양받는 시절도 지났고 노후 재테크를 해야 된다. 돈 없이 나이가 든다는 거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조금 잘못했네요. 문재인 정부 때 순수하게 늘어난 나라 빚이 450조가 아니고 415조입니다. 15조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415조입니다. 전체 1000조 중에 415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400조 늘리고 이전에 전체 다 해서 600조. 그 도대체 이 꼴입니다. 예. 자, 이 건보 재정이 2040년도 뭐 불과 그렇죠. 뭐 계산상은 18년입니다만 금세 다가오는 건데 이때 618조 건보 재정이 거들나는 게 7년 뒤 2029년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어떡할 거냐. 다음 세대들. 뭐 다음 세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예. 당장 50대부터 피부에 와닿겠죠. 50대부터 건보 재정에 돈이 없어요. 건보료 올리겠죠, 그러면.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때문에 소위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1인 가구부터 해서 노인, 청년 1인 가구부터 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살림은 거들 내놓고 기금이나 재정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뭐 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의 수원 세모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말 뭘 했냐는 거죠. 지금 저렇게 아방궁 같은 호화저택 지어놓고 사저라는 미명하에 예산 들여가면서 경호 인력 빼가지고 저렇게 예? 평온한 마을 온통 난리를 치게 저렇게 해놓고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해놨길래 저런 대접을 해줘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자, 기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요. 이게 지금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걸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고용보험기금 이런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말이죠.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다루는 게 뉴딜 관련 예산 160조, 220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보재정. 예. 이대로 가면 2040년에 순적자만 678조가 된다는 이야기. 예. 자, 문재인 케어가 결정적으로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기금, 국가기금요. 국가기금이 전체 67개라 그래요. 네. 이 중에 자산 감소가 된, 그러니까 적자, 단순 적자가 아니라 완전히
살림살이가 좀 지표상으로 거들난 예, 부채가 늘어난 기업이죠.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기금이 고갈된 국가기금이 26개, 전체 38.8%, 약 40%의 국가기금이 거들이 나버렸어요. 예, 기금도 공공기금도 거들렸어요. 국가기금도 대표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용보험 때문에 실업수당인가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인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하다가 또 이제 고용보험 타먹고 이렇게 하는 그 얌체 취업자들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는 그런 제도만 밝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일 좀 가르치고 알만 하면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할 때도 뺀질뺀질해요. 그 뭐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편하게 하면 정리해고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진정 넣고 예, 부당노동 행위로 이 사용자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해야 될 판에도 강제 해고한 것처럼 와가지고 생떼를 막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이런 비리들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용보험이 일단은 28조가 거들이 났어요. 자산 감소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등등 이제 한 26개 기금이 전부 다 거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어떤 국가기금, 이거를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도 8조가 거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뭐 저 어디 하든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한전공대, 이게 소위 전력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한전공대 전력기금도 거들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전력산업기반기금, 이걸 줄여서 전력기금이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예, 1조 7,700억 원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예. 이게 조성하는 게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게 전력기금이라는 거거든요. 이쪽은 제가 한때 잠깐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요즘 한동훈 장관이 뭐 시행령 이거 뭐 제재하겠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 때 전력산업법 시행령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탈원전 하면서 그 손실을 요걸로 메꿀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한전공대 하는데 또 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조 7,700억 원이나 빼먹었다. 그러니까 전력기금을 축내버렸다. 그러니까 자, 공공기금도 이렇게 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판국에, 예, 여러분, 이 나라 꼴이 지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되려면 말이죠.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나라를 거들낸 거는 조목조목 봐야 됩니다. 예, 뉴딜 정책 봐야 되고요. 소위 뉴딜, 한국형 뉴딜 2.0 그 봐야 되고요. 건보 등등등 이런 재정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연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정위원회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 등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주제별로 우리가 좀 한번 살필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워낙 신이 뉴스 같지 않은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정치예요.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 혐오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미울수록 이뻐하고 사랑해야 문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 두면 정말 저 불안당 같은 놈들, 예? 아니면 정말 수준 미달의 저런 싸구려들이 그냥 할 짓 없으니까 거기 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국민들 복장 터지게 골 때리는 짓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연하고 싶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량 세력들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일단은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야 돼요. 사람 누구나 돈 있고 주머니 든든하면 예의 차릴 줄 알아요. 주머니 거들라면 예,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한 3일만 굶으면 예의를 차릴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은 나라가 탄탄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기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조가 잘 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노조가 그냥 무법천지예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법 위에 저 마음대로 법도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꼬라지죠. 경제적 꼬라지예요. 노조 경제지 이게 무슨 뭐 기업 경제가 됩니까? 자유시장 경제요? 말뿐이죠. 윤석열 정부 자유자유. 지금 노조 보십시오. 불법행위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제 손배소 들어오는 거 보고는 아차 싶었는지 대우조선 지금 손배소 들어갔잖아요. 손배소 들어오는 거 보고는 이게 아차 싶었는지 이제 로비 점거는 풀어봤어요. 옥상은 계속 하겠대요. 예? 어떤 의미에서 하건 말건 그게 기업 이미지에 물론 영향을 미치죠. 예?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역 적자, 그다음에 일자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업이 말이죠. 한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외 투자를 한 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가 몇 배 이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자료도 지금 현재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대략 제가 봤을 때 5배 이상을 해외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자료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열어봐야 되겠지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걸 투자를 왜 안 했겠어요? 투자 환경이 안 되니까. 가장 큰 요인이 강성노조. 강성노조를 할 것 없습니다. 네. 막가파 노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세제, 뭐, 여러, 노동, 인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원가 요인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막가파 노조죠. 이거 어떻게 해결책 없이 기업을 하라? 기업 되나요? 있는 기업도 빼갈 판에.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국 기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투자에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참 슬픈 뉴스죠. 슬픈 뉴스죠. 그게 한국에 투자하게 해야죠.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다 쫓아낸 거잖아요. 누가 해서요? 소주성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 때문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기업을 거의 뭐 죄인 취급해서 버렸으니까 기업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후반기 들어오면서 각종 규제 법안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예, 기억하시나요? 나라에 곳간이 든든해야 됩니다. 곳간 다 털어먹고 돈 벌 수 있는 놈 다 두드리 잡아놔놓고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예, 국부의 원천은 기업입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되는 기업이 잘 되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규제 혁신만 한다고 될까요? 윤석열 정부 노조부터 정리를 해야지. 노동 개혁까지도 아니고 노조부터라도 정리를 해야지. 달리 표현하면 노조 정리라는 게 불법 행위부터 근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방치하고 있잖아요. 네. 방역도 방치, 노조도 방치, 뭐 전부 다 방치야. 네? 자, 지금 대우조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하이트 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대우조선에 470억 손배소가 들어갔어요. 네. 대우조선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이죠. 정식 명칭이. 예,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예,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를 상대로 하청노조를 상대로 참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슬픈 이야기예요. 470억 손해배상. 이거는 절대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얼버무릴 거라고요. 예. 이 얼버무리는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대우조선부터 제대로 잡아 들어가면서 지금 뭐 현대제철
하이트 진로 등등 잠깐씩이라도 뉴스된 데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쪽에는 형사 거반냅니다, 여러분. 형사 거반냅니다. 예, 딴 거 없습니다. 민사, 돈입니다, 돈. 예. 일단 대우조선 쪽에서 8천억 손실이 났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왜 470원밖에 소송 안 했냐, 손해배상 소송을 안 하냐라고 하니까 이겨도 다 못 받아낼 거기 때문에 예, 받아낼 수 있는 돈 그걸 감안해서 청구했다고 그래요. 470억이라도 받아내기를 이거라도 절대 후퇴 안 하기를. 그러니까 여기도 시민단체 무슨 시민단체가 아무데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시민단체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어요. 예? 노조하고가 이게 뭐 노동운동 탄압이래요. 무슨 노동운동을 이렇게 개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하이트 진로요. 하이트 진로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이 제일 겁내는 게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투사, 지사, 얼마나 대단한 투사, 지사 본 적 없다. 전부 쩐이다. 예? 가만히 보면 예? 그러고 무임승차하고 예, 그런 거죠. 그냥 일 안 하고 쉽게 돈 챙기고 여러분 노조 전임자 조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제 있을 때는 의용노조 이야기가 나오던 뭐 민주노조 이런 이야기 나오기 이전 세대입니다만 노조위원장이 예? 지사장하고 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는 뭐 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뒤로는 다 그런 관계예요. 예? 그러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노조 전임자라는 위치에서 받는 처우들, 수당들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월급에서 노조 맹빈이 뭐 노조 회빈이 가면서 돈을 내잖아요. 그 십시일반으로 걷어들인 민노총의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수백억 대, 천억 대잖아요. 예? 민노총의 고문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변호인 법률 고문단이 있잖아요. 로펌처럼 꾸리고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 정도라야 꾸리지 중견기업도 그런 법무팀 못 꾸리거든요. 민노총 법무팀이 쨍쨍해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 해요. 왜냐하면 민노총 관련해서 거기 근무했다는 경력으로 고객 확보가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 이게 민노총이에요. 그 간부들요. 호의호식합니다, 여러분. 예? 노조원 여러분들만 열심히 그러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문제로 또 이야기 가면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둡시다. 지금 하이트 진로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했어요. 예? 그렇죠? 본사 기습 점거로 인해서 28억 손해가 났다. 28억은 손해배상. 이거 철회해라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제일 겁내는 게 불법 파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배소다. 예? 이거는 절대 예, 무관용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 이게 하나 둘 자리 잡히면 지금과 같은 이런 깽판치는 막무가내식 노조운동, 노동운동 싹 사라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요. 모든 게 전략이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우선순위도 없고, 뭐, 과정도 단계도 없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윤미향 사건 등등등 있잖아요. 박원순이 저렇게 온갖 정책 명분을 해가지고 떨거지들, 뭐, 협동조합이니 뭐니 해놓은 저런 것들요. 돈줄 끊어버리면 이게 재정사업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운동권의 재정사업이잖아요. 돈 만들기, 돈 빼먹기. 그걸 가지고 그걸 실탄 삼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돈줄만 막아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어준이 하나 지금 처리 못하고 TV에서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오세훈이 뭐 하면 뭐합니까? 1년, 2년 세월 가면 뭐합니까? 절대 저런 식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오세훈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오세훈 이야기 나오니까 또 뭐 이제 국힘당으로 갑니다. 국힘당에서 정리돼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그룹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회주의자들이 없어져야 한국 정치가 맑아진다. 예? 자, 일단은 뭐 그런 다른 문제를 또 두고요. 우선순위. 예. 이거부터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먼저 정리되고요. 노조의 불법 행위라는 게 정리되고 노동개혁입니다. 지금 뭐 노동개혁 바로 얹어놓으면 얘들이 또 마구잡이로 또 하죠. 그러면 깽판 치죠. 여기저기 산업체 다 깽판 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 경제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다고. 개별 사업장의 당사자주의를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뭘까요? 공권력이라는 거는 밖으로 나오는 국민 생활에 폐해를 주는 노동행위를 그런 불법 행위를 못하게 단속하는 거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기업 내에서 하라는 거야. 뭐 회사 물건 부수든 마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야. 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도로 점거하고 일반 국민들 생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라는 거야. 그걸 하는 거죠. 폴리스 라인. 그리고 회사 내에서 문제되는 거는 고소 고발 들어오는 거는 고소 고발 정확하게 형사적으로 처리를 하고 뭐 그건 겁도 안 낼 거니까 민사 들어오는 거는 재판에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면 노조 다 사라진다. 그런 바탕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냥 이것저것 우선순위도 없이 노동개혁 그러면요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네? 여기다가 산별 노조가 돼 있으니까 민노총 호강만 불면 다 뛰쳐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정치 구호까지 얹어보면 반정부 투쟁이 되는데 이게 소위 MB 때 봤던 광우병 파동, 박근혜 때 봤던 촛불 파동 그런 거잖아요. 그걸 혁명이라고 얘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빌미를 안 주려면 전략과 전술이 분명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되는가? 준법. 마침 윤희근 경찰청장이 때법이 아니라 이제 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잘했어요. 지켜지기를 바라요. 예? 왜 노조 또 회사 내 문제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나요? 화물연대가 뭔데 왜 도로 통행을 방해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를 경찰이 하라고 공권력 유지를 하라고 그 공권력 집행을 그런 데 하라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거. 그러면 이 불법이 사라진다. 불법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편법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 개혁을 생각해야 된다. 먼저 그게 큰 틀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개혁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노랑봉투법 민주당이 하겠다 그래요. 이 노랑봉투법은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의결될 가능성 없어요. 하라 그래요. 노랑봉투법이든 뭐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한동훈 유배법이든 뭐든 하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유부단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권한 행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슨 협신이 이런 흐리멍텅한 소리, 멍텅구리 같은 소리 치우고 예? 정확하게 권한 행사를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지지해주고 그거를 하자고 정권 교체한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자기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지. 그렇지 않나요? 정당하게 권한이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지지율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율 올리는 진짜 쉬운 방법은 저 같은 까탈스러운 중도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까탈스러운 중도 보수 중도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국민 대다수를 납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뭐 개딸도 납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표는 다른 데 찍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절해야 된다라고 동의할 거예요. 그런 감동 정치를 하시길 바래요. 그 쓸데없는 협치, 그 자꾸 기웃거리고 눈치 살피고 하지 말고 당내 싹 밀고. 저 국힘당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도움 안 돼요. 어? 저거 정리하면 끝이에요. 네? 자, 오늘 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죠? 자, 원로 인문학자 유정호 평론가의 최근 신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말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나 시중 서점에 가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말들.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내면서 최근에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예.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비속해지는 거,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다. 예. 정치인들의 인품이 타락했고, 비속어, 아주 이상한 소리. 엊그제 최강욱이 법사위에서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한 꼴 보셨죠? 대기, 어? 뭐 반말 찍찍, 야, 보셨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냥 받아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 보수 농객들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의 품격 이야기를 해. 정신 나간 놈들 말이죠. 예? 한국 정치판은 광신도끼리 싸우는 형국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이게 거의 정신 나간 놈들이죠. 예? 그러면서 비속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치 집단들이에요. 맞죠?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리의 이분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인터뷰 그대로 하면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정치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예. 한국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유지한 것은 국민의 역량 때문이지 정치 역량이 아니다. 지도자가 깨끗하고 유능해가 국가가 발전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희박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가장 짤막한 인생론이자 가장 슬픈 인간론이 우리 속담에 있는 철들자 망령난다는 속담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 꼬라지를 보니까 청년 정치인이 뭔지 하는 젊은 애들은 요즘 젊은 정치인은 철부지고 좀 또 뭐 경륜이 있다, 나이가 들었다 하는 나이 든 정치인은 전부 망령난 노인들이다. 예, 이분의 지적입니다. 예, 유종호 평론가의 지적입니다. 예, 이 유종호님의 사라지는 말들 책을 한번 사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공감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모르겠습니다. 저 주 후반부나 이럴 때 또 시간을 내서 제가 진행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기묘한 사안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월목까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